신년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신다고 하는데 난 뭐 그런 얘기 지금 처음 듣는 얘기. 오늘 신년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전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나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내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왔어요? 이낙연 대표의 발언은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먼저 새해 벽두. 이낙연 대표가 내놓은 사면 카드부터 뒤집어 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국회의원, 신상범 전 국회의원, 정혁진 변호사 세 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박수현 의원은 개인적으로 네. 사면 지금 이 시점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사면 이 시점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예. 왜요? 우선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촛불혁명이라고 불리는 촛불광장의 힘으로 성립된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이제 사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 촛불 시민들의 의견과 동의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세밀하게 좀 여쭤보는 그러한 어떤 절차가 필요한 사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낙연 대표나 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절차, 그다음에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국민들의 그 법 감정상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이 사면에 대한 정치적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신다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시기도 저는 다음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고 그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는 그쯤의 시기가 국민의 법 감정상 충분히 동의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뭐 우리들 이야기합니다만 그 용서 또 사면 이런 것에는 당사자의 어쨌든 국민에 대한 아주 처절한 그런 사죄에 가까운 사과 그리고 사실 전두환 씨 같은 경우를 보면 사면을 받고 나서 하는 행위가 국민들 이 감정을 너무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행위보다는 짓거리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철저한 반성이 없는 사면은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걸 국민들이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그냥 개인 생각으로 불쑥 그런 얘기를 꺼냈을까 생각해 보면 좀 물음표가 붙지요. 왜냐하면 평소 신중한 성격도 그렇고 바로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고 그런 점에서 뭔가 좀 대통령과 교감 끝에 나온 얘기가 아닐까. 거기에다가 이낙연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청와대에서 공식 반응은 아니지만 좋은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뭔가 좀 대통령과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김영춘 전 사무총장도 그렇고 박수현 의원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다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정말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헷갈려요. 글쎄 어쨌든 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과정을 저희가 추측은 해볼 수 있고 또 당연히 그 추측에는 합리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낙연 대표 본인이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이제 선을 근 것 아니겠습니까? 설사 교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양측이 다 교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안일 겁니다. 예.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났더니 바로 이낙연 대표가 그 글을 보고 전화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 이후에 전화를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박 의원 제가 그 광화문에 오래 있었지 않소. 그러니까 총리 예. 집무실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광장의 성격이 이 갈등과 극한 대립의 공간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을 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왔다.
그러면서 어떤 국민 통합에 대한 그런 생각을 깊이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내가 당 대표까지 되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내가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이제 취지의 예. 설명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뭐라고 쓰셨는데요? 저는 아마 이것은 사면에 대한 것은 사면을 하든 안 하든 이 고민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 누가 됐든 간에 민주당 대표 된 자의 어떤 숙명 같은 운명이다라고 썼지요. 예. 그래서 아마 일부에서는 제가 사면에 마치 찬성하는 듯한 그런 뭐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절대 사면에 뭐 찬성 반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 당의 당직자로서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그 입장을 뭐 이야기를 원론적으로 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뭐 다른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 이제 정치 계산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마 이런 사면론을 꺼내면 당내 반발이 엄청날 텐데 예. 대통령 후보가 된 것도 아니고 이제 경선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경선에서 손해가 되는 그런 계산을 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그런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앞으로도 이낙연 대표랑 전화한 내용 있으면 이렇게 좀 가끔씩 알려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박수현 의원처럼 당 내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꺼낸 사면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사면 관련 발언 그리고 당내 인사들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저의 충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사가 전제돼야 아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통합의 방법이 꼭 사면이어야 된다고 아니 판단하시는 그 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와 공감을 일정 정도 하시고 하신 말씀이시나요? 네 그런 일 없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검찰총장 탄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더더욱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정치권에서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뿐입니다. 조급함을 절박함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성범 의원, 당장 당 내에서부터 저렇게 좀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왜 꺼내 들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의 평소 그 엄중하고 신중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고유고뇌라는 건 뭐 다른 사실인데 과연 뭔가 두 분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에 뭐가 없이 됐으려면 안 봐요. 예. 제가 볼 때 적어도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의 묵시적 동조가 있었기에 이낙연 대표가 저런 소리를 했을 거라는 상식적이다. 이게 깔고 가야 된다. 근데 예. 청와대의 지금 대응을 보면 오히려 당내 반발, 이낙연 대표가 꺼내놓고서 당내나 그 열성 지지자층의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빠지는 모양새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죠. 그거는 좀 바람직하다. 정치적으로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이낙연 대표께서 당내를 좀 정리를 먼저 좀 해놓든지 그러니까 야당에서 벌써 그럼 말을 왜 꺼냈냐 예. 매듭을 짓든지 말을 꺼냈으면 돌파를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당내 반발에 부딪히니까 일단 수도하고 지켜보자 이런 전형적인 패턴으로 가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제가 볼 때는 진심이라 하면 충심이 있는 거예요. 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느껴져요. 성의를 다해서 본인 생각을 말씀하신 건데 저게 뭐 정식으로 노림수는 있겠죠. 정치인이니까. 하지만 야당에서도 저는 그런 게 저는 분명하게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는 소리를 먼저 해놓고 여당에서 그러나 대통령이 빨리 결단하라 이렇게 가는 게 야당에서도 할 태도가 아닌가. 야당의 태도도 너무 좀 소극적이. 예.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요. 네네. 지금 만약 국민들을 상대로 사면 당장이라도 하는 게 좋다, 아니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다면 어느 쪽이 더 높게 나올 것 같습니까?
비슷한데 거의 극단적으로 갈리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사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예. 거고, 그다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할 거고. 우리 정 변호사님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뭐 특별한 입장은 없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지금 박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두 분 다 이제 나이가 많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7년 확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올해 80이 넘었단 말이죠.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열흘 뒤, 오늘로부터 꼭 열흘 네. 뒤에 대법원에서 제3고심 나와서 아마 그때 확정이 될 건데, 지난 그 고등법원까지의 판결을 그 종합해 보면 한 22년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70이 우리 나이고 이제 70인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이제 그 이미 이제 그 수용 생활한 게 있으니까 80대 후반 정도 되는 거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란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군가는 사면을 하지 않을까. 지금 대통령이나 다음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차차기 대통령이라도 계속 그 감옥에서 그 무기징역 같이 옥사할 때 이른바 옥사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그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일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 나름대로 추측하기로는 이왕 그렇게 될 거 문 대통령이 이렇게 그 사면을 하시는 것이 모양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문 대통령의 심성에 의할 때 제 느낌으로는 잘 알진 못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2017년 3월 31일 날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만 4년이 다 됐다는 이야기죠.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열흘 뒤면은 확정이 되니까 사면의 요건이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는 문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대표께서 이심 전심으로 하신 거 아닌가, 개인적인 추측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새 벽두에 민주당의 여당의 대표가 사면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당장은 가장 큰 현안이 됐습니다. 사면과 관련해서 야당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또 들어볼까요?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할 사항이에요. 이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에 주어진 헌법상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무슨 의도하에서 연초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뭐 어느 정도 사전에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나는 해요. 본인은 뭐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서 그런 문제가 그렇게 그냥 갑작스럽게 터져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치적 결단으로 단행할 일입니다. 사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든지 사면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하고 또 이낙연 대표께서는 하신 말씀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고심을 해서 사면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 자체는 뭐 아주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 대표가 불쑥 그런 이야기 꺼냈다면 그건 무모한 짓이죠. 그분이 뭐 무모하게 내지르고 뭐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사람인데. 예, 야당 반응 들어봤는데요. 근데 신성범 의원, 예. 김종인 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말하는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번에 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건에 대해서 당의 이름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예. 사과했던 그 배경 가운데 하나가 이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으니까 언제 적절한 시점에 사면 복권을 대통령에게 공식 요구했다는 하겠다는 보고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도 알고 뭐 정치도 다 아는데 선제적으로 했다 그럴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만 둘 다 주호영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이나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거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른 식의 좀 무게가 좀 더 실려 있는 이런 건데, 어쨌든 저는 뭐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근접한 예로 저 전두환 전 예.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제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란 수계, 예. 무슨 또 반란의 뭐 살인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형이 1심에서 됐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분들도 2년 1개월인가 저 기억이 그래 2년, 예. 2년 1개월이 있었어요. 감옥 안에.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가까이. 예. 이명박 대통령도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격리된 거 하고 3년 가까이 어찌됐건 부자의 손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1년 아마 4개월인가 감옥에 있는데 이 정도라면 저는 요건은 됐다고 보는 거고 무엇보다 이낙연 대표 말대로 이제 좀 정책 기조 지금까지 4년 동안 미안한 이야기지만 4년 가까이를 적폐청산 과거 파헤치기를 해왔으니까 이제 좀 그만두자는 그런 논리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보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예. 사면이.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 아무래도 올해 이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고 또 네. 대선 전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두고 무슨 선거용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요. 혹시 선거용이라고 보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갖다가 했냐면 사실은 열흘 뒤에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법적으로 예. 그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위치가 조금 틀려요. 예. 왜 틀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당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탄핵을 당한 사람에게 대해서 사면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는데 일반 사면은 해당이 없고 특별 사면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탄핵까지 당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의 규정은 없지만 사면권에 제한이 있습니까? 법 이론적으로 그 헌법학자들 사이에 그런 논의가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에 대한 형을 사는 것과 네네. 국민의 판단으로 형을 사는 것에 대한 사면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 그렇죠. 모양이죠. 왜냐하면 탄핵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네.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그 형을 갖다가 한 거기 때문에 물론 탄핵은 파면하고 똑같은 효력이긴 하지만 똑같은 사실관계에 의해서 형을 받았는데 그 정도까지 됐는데 이런 정도의 사안을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그 자유재량이라고 해도 그건 학자들의 견해지 현재 견해입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는 사면할 수 없다 이렇게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저 그냥 생각한 거는 이게 사면을 대통령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가 있고 예.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특별 사면을 상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관이 바뀌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전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상신을 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상신 안 하면 바꾸면 되죠. 어쨌든 박범계 장관이 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특별 사면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훨씬 쉬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 사면 카드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야당의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를 거두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지자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관심을 모은 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사면과 관련해서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 나까지 얘기하면 대통령한테 부담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수현 의원, 이것도 녹취가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에 승복하지 않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적폐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으면서 적폐 세력 그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 없이 화해는 없습니다. 청산 없이 통합은 없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해서 박근혜, 이재용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으로 천명합시다. 선청산, 후 통합의 원칙을 당당하게 밝힙시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번에는 나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 나까지 얘기하면 대통령께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7년 당시 성남시장 때네요. 그때는 사면 안 된다고 아예 밝혀버리자. 절대 이 사람들은 사면 안 된다. 이런 방침을 공동으로 천명하자.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기도 하네요. 박수현 의원, 저것 때문에 더 입장을 안 밝힌 걸까요?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저 지금 녹취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우선은 그 사면에 대한 입장을 건의 입장을 밝힌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경쟁 관계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둘이 입장이 극명하게 또 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연초에 연말연초에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 일단 조금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추세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굳이 이 당원의 반대가 많은 이런 어떤 이슈에 내가 쉽게 얘기하면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관리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포석들이 다양할 겁니다. 뭐 친문이라고 언론에 소위 얘기합니다만 민주당의 우리 핵심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의원을 확장하고자 하는 뭐 그런 의도 이런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저는 그냥 그대로 이재명 지사라고 하면 속 시원하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좀 저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면서 뉴스가 되죠.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신중한 것 그건 뉴스가 되고 이낙연 대표가 질르는 것 이것도 뉴스가 되고 그런데 신성범 의원 좀 정치 공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이낙연 대표의 사면 얘기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신중한 입장 이게 결국은 친문의 어떤 그 마음을 좀 사로잡는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의 충돌 때 잘못 짚은 거예요. 제 느낌으로. 그때 오히려 좀 더 중도를 겨냥했다면 그때 나서서 당이 추미애 장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당을 좀 다른 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집에 계시면서 판사 문건에 대해서 충격적이라 하고 완전히 윤석열 총장 몰아내는데 어떻게 보면 몸을 실어버린 게 결정적으로 저는 좀 지난번 실수였다고 보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제가 원래 영리하다 그럴까요? 이번에 찬성 반대 밝힐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을 자기가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갑자기 대통령한테 나는 누대기 싫다라. 근데 이재명 지사 뭘 생각하는지는 다 알아. 뭐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 쓴 거 보니까 아예 뭐 기득권 카르텔을 완전히 없애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검찰 사업뿐만 아니라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개혁에 매진하자. 더 큰 걸 던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를 향해서 진정한 개혁 주자는 나다라고 외치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정말 영리하다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지금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분들의 얘기에 특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역시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라 그렇지요. 새해 들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았더니 꼭 세 사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것은 이재명 지사가 1위로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1위로 나오기도 하고 왜 그런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리얼미터가 조사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는 윤석열 총장이 30%를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20.3, 이낙연 15.0 이렇게 나왔고요. 또 다른 조사 하나 볼까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입니다. 이것은 MBN이 조사한 건데 이재명 지사가 21.9로 1위,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15.3, 윤석열 총장은 14%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1위로 나온 여론조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1위로 나온 게 2군데가 있었고요. 자, 이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조사 방법의 차이도 있습니다. 전화 면접을 했느냐 또는 ARS 자동 응답으로 했느냐라는 차이가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전화 면접을 하면 이재명 지사가 가장 높게 나오고 ARS 조사를 하면 윤석열 총장이 1위로 나왔다. 이것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신성범 의원, 아무래도 ARS 조사를 하면 전화 면접보다는 샤이층이 좀 더 줄어들기는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가 눌러야 되니까. 예. 저런 점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건데 저 선호도와 뭐 적합도 차이인데 이렇게 선호도라는 것도 있고 적합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실체는 생긴 거예요. 그 예. 지역으로 충청이든 아니면 어찌됐건 이 정부에 실망하는 계층들이 왕창 이제 지지하는 건 사실인 거다. 실체는 생겼다. 그러나 저것을 정치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의 그 어떻게 이 정부에 의해서 어떻게 핍박당하는 사람에 대한 동정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완전히 저게 1위로 완전히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수는 있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적 비전이나 리더십을 아예 못 보여준 단계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시원하게 말하는 것, 예. 거침없이 소신을 밝히고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말한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주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 예. 다만 윤 총장이 이제 저런데 윤 총장이 첫걸이 누가 듣는다면 제가 볼 때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한 번은 여론조사에서 자기를 윤 총장은 빼달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예. 앞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는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음을 분명히 해달라는 이 한마디는 꼭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현직 검찰총장이 계속 여론조사에 오르는 것 자체, 언론이나 뭐 여론조사에 하겠습니다만은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한 밝히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금요일 날 여론조사 전문가 2분 모시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네. 윤석열 총장한테 혹시 뭐 빼달라는 전화 받은 적 있냐 그랬더니 아무데도 없대요. 본인이 윤 총장 본인이 이야기하거나 대검 공보관이 뭐 빼달라는 얘기 들은 바가 없다. 아, 예. 그런데 만약에 빼달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안 뺄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의 의사가 아니다. 예. 윤 총장의 이제는 의사... 뭐 부탁한다고 빼고 말고 할 그런 지위가 아니라는 그런 거죠. 단계를 넘어섰다. 왜냐하면 30% 가까이 나오고 30%를 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빼달라고 해서 빼고 조사하면 그 가치가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윤 총장의 의지 표명은 본뜻 표명은 그러니까 전번에 국회에서 그때 국정감사에 답변했던 대로 퇴임하고 나서 봉사할 길을 천천히 생각해봤다는 그 기조에 맞게 예. 지금 단계에서는 여론조사에 빼주십시오. 설사 넣더라도 그건 제 뜻이 아닙니다라고 밝히는 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박수현은 그런데 이제 되게 부자 몸조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다가 사면에서 좀 조심한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 얘기했던 부분도 있지만 계속 1위가 나오는 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1위 하는 후보의 관리 모드가 분명히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사면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목소리가 여러 목소리가 나온다, 반대 목소리 이렇게 이제 정리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조금 아까 녹취에서 한 얘기도 보면 선청산 후 통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산이 된다면 통합의 방식으로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뭐 우상호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이나 다른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국민적 동의 없는 절차 없는 그런 사면에 반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목소리가 다양하게 무슨 뭐 갈라져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이제 보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좀 명심할 게 있어요. 본인이 이번에 이제 그 행정소송에서 소위 뭐 판단을 받으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정도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 때문에 본인이 나 여론조사 빼달라 이렇게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징계 사유서에 보면 이런 게 돼 있어요. 그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애매모호한
부작위를 한 것이죠. 난 정치 안 하겠다라고 하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그런 말을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작위를 한 것에 대한 예. 판단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던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있었지만 그것은 예. 징계 사유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하지 않는 저 이유가 내가 이미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다라는 예. 판결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혁진 공무원답게 변호사님. 처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부작위에 의한 작위라는 표현도 있죠. 그렇죠. 그 부작위가 그런데 부작위에 의한 작위가 되려면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 일을 갖다가 해야 될. 그러니까 예컨대 부모가 자식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보호를 하지 않아서 애가 죽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의무까지 윤 총장에게 기대하고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정치적 위반이다, 중립의무 위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판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출마 선언했고요. 우상호 시장도 지금 출마 선언했고 오신환 전 의원은 내일 출마 선언한다고 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지금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요즘 방송 출연이 상당히 잦아졌습니다. 출마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단일화가 가장 큰 관심사지요. 이런 내용 한번 짚어봅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정권 교체의 초석을 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 시작이 될 겁니다. 제가 열린 마음으로 그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의향이 있는 후보군들이 앞으로 서울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비전 경쟁, 정책 경쟁을 먼저 하자는 그런 제안도 드린 바 있습니다. 후보를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 당 경선을 좀 늦추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이 너무 안철수 후보에 끌려가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지만 네네.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겠습니까? 그 안철수 후보의 지난 10년의 행보를 보면 과연 이 정말 아름다운 결과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더 깊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일화는 최종적으로 가서 우리가 목표로 성공하고 있는 거고 나는 내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나는 이 국민의힘의 대표로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갖다 만들어내는 것이 내 책무예요. 네.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신성범 의원 보시기에 나경원 의원 출마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듣기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 뒤를 이렇게 4월 이후에 당권 이야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오늘 말씀 이게 나경원 의원이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잘 나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을 했어요. 그 안철수 후보에게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는 예. 취지가 우리 당에 우리 국민의힘에 나도 있어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저쪽에 지금 선제적으로 해서 안철수 현재 당대표의 여론조사 지지가 가장 높게 나오지만 야권에서 하지만 그걸 쉽게 용인하지 않겠다. 당 안에서는 내가 있다는 취지로 봐서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싶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관심사인데 제가 듣기로는 오세훈 전 시장도 얼마 후에 출마선 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김선동, 이혜훈, 이종구 전 의원, 또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 그리고 김건식 당협위원장 6명이 이미 출마선을 했고 내일 오신환 전 의원이 하면 7명이 되는 거죠. 바깥에 지금 우리 금태섭 무소속으로 전 의원이 계시고
안철수 대표가 이런 형국인데 말씀하신 대로 관건은 야권 후보 단일화인데 지금 형국은 안철수 대표는 이 안 들어와서 본인 쪽으로 오길 기대하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다. 들어와라. 선입당론이라서 맞서고 있는 건데 제가 어느 지점에선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한 구석은 좀 남아있어요. 그렇죠. 일단 뭐 전부 다 모아서 경선을 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경선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경선하느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 그런데 박수현 의원 안철수 대표가 현재는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가장 관심이 과연 김정인 위원장과 어떻게 해결이 될 거냐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지금 사실 화해가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두 분이? 예, 그렇죠. 지금 안철수 대표가 현재 1위를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지방선거에 두 번 출마를 했었는데 각각 19.5%, 20.7%를 득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 초반대의 그 지지는 안철수 대표는 개인으로서 뭐 미니 정당 세석밖에 없는 정당의 대표지만 언제든지 개인의 그런 기반은 충분히 검증이 된 거죠. 득표력은 이렇게 보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조금 더 확산되는 상승하는 추세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미 이 야권의 후보는 안철수로 단일화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미 염두에 둔 것이 저는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나는 서울시장을 출마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를 한 것인데 다만 그 경선 룰 원칙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지금 삿바 싸움을 시작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김종인 대표와의 뭐 관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김종인 대표 하여튼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 책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후보들 가지고 어떤 승리의 가능성이 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대표와 두 분이 손을 잡고 어떤 단일화 뭐 이런 룰을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 서울시장 선거 어떤 형식으로 치러질 것 같습니까? 야당이 없는 형식으로 치러질 거예요. 야당이 없이.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따로 내지 않는. 국민의힘 후보가 결국은 사퇴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야인은 하기 싫다는 생각이 되게 강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와 달리 이번엔 끝까지 완주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윤석열 현상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못 믿겠다, 싫다 이런 사람들이 야권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몫이기도 한데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계속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가 될 것 같네? 그러면은 되는 쪽으로 또 쏠림 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몫인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막 휩쓸려 블랙홀처럼 국민의힘은 사실상 특별히 그 위치를 잡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듭니다. 근데 이 문제 이렇게 아직까지 말씀하신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와의 개인적인 관계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여론조사가 언제까지 안철수 지금 그 대표가 우위로 하는 게 계속 유지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누군가 나오더라도 못 따라간다면 다시 말해 정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많은 서울 시민들이 그나마 야권에서는 당 따지지 말고 안철수 씨가 낫다고 판단하게 되는 지점이 계속 이어진다면 김종인 위원장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리 보면 제가 고집이나 안철수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편견을 다 버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으로 갈 것 같다. 다만 근데 당 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를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성향 지지자들도 상당수 더 많기 때문에 당내에 만약에 경선이나 이렇게 당 함께 뭉치게 된다면 경선 결과는 쉽게도 장담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도 있다. 이게 변수다라고 봐요. 서울시장 보궐선거판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